안녕하십니까, 여여입니다. 분명 봄이 온 듯한데 출래 불사춘이라 싸한 게 봄 같지가 않지요. 자, 그럼 숨겨진 보물을 찾는 붓다파워 시작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미인일까요? 그런데 그 이름들마다 거론하려고 하니까 제 손가락, 발가락 다 꼽아도 아무리 꼽아봐도요 숨이 찰 지경이네요. 참 미인들이 많은데요. 우리들 특히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미인의 대명사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양귀비 아닐까요? 물론 아무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이 양귀비가요, 언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를 떠나서 우리들에게는 다들 입에 오르내리는 미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을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까지 이렇게 미화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전에 중국에서 양귀비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에 여행 가신 분들은 양귀비가 목욕하던 목욕탕도 구경했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막상 양귀비 무덤이 발견됐다고 하니까 천하에 모인 내 나름의 미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나 없이, 그런데 혼자만 간 게 아닙니다. 가족들, 특히 여인들, 자기 딸이나 아는 친척들까지 쭉 데리고 간 거죠. 물론 손에는요 하나씩 봉투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귀비 무덤에 가서 어떻게 보면은 신비성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 사람의 무덤에 있는 거기 한 웅큼의 흙이라도 가져와서 얼굴에 바르려고 했다고 하시오. 그러다 보니까 며칠 되지 않아서 기껏해야 무덤하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무덤이요 평탄화 작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에서 큰일 났다 싶었는지 그 자리에다가 아예 콘크리트를 쳤다고 합니다. 양귀비의 흔적인 그 흙이 없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죠. 그 흙을 갖다가 자기 나름의 화장할 때라든가 아무도 안 보이고 있을 때 얼굴에다가 바르면은 자기도 미감이 좋아져서 좀 이뻐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른바 흉내내기의 한 일환입니다. 그럼 흉내내면 그 본질이 될까요? 이렇게 누군가 미인이다, 누가 부자래더라, 누가 건강하더라, 이것을 쳐다보면서 흉내내면서 그것이 나에게 작용하리라는 마음을 내는 걸 그 사람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이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사실 우리가 익숙한 많은 세상의 어떤 평가들은요 사실은 남의 평가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은 또 뭐예요? 비교할 때만 이루어지죠. 좋다, 나쁘다, 악하다, 선하다, 슬프다, 기쁘다, 어느 기준점에서의 문제. 근데 문제는 그 기준을 누가 마련하고 있냐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린 시절에 읽었던 동화 중에 백설공주 알고 계시죠? 그 백설공주에 보면은 다 다른 대목은 그만두고 참 잊히지 않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대목에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백설공주가 참 사람이 곱고 참 모든 것이 반듯한 그런 아가씨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백설공주를 키우면서 가만히 있지 화장대 앞에서 혼자 독백을 하게 됩니다. 즉 거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혹시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자기를 그렇게 떠올려 봤을까요? 물론 거울도 안 보는 분은 제가 말할 것이 없지만 말이죠. 거울을 볼 때 희대 미인이거나 아주 잘생긴 어떤 남자 배우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볼 때 우린 대략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 안에 나는 그 사람보다 못생겼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미 평가가 있지 않을까요? 그 평가를 기준으로 이 백설공주의 엄마가 거울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평가의 결과가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요. 거울이 대답을 합니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백설공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라는 대답이 나오죠. 이때부터 이 어머니는 분노와 열등감에 의해서 그 밤잠을 못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백설공주의 그런 어이없는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설공주의 어머니가 거울을 쳐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라고 물었던 거,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분이 그 이후에 저질렀던 악행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나쁘고 좋은 건 상대적 평가니까 놔두고, 사실 보면은 이 엄마는 죄가 없습니다. 굳이 죄라고 따져든다면은 비교한 거죠. 여기 혹시 그 따님을 두고 계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계시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내 자식을 칭찬할 때 다 좋은데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미모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나의 자존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것을 내 아들이나 딸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못났다고 얘기할 때 혹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내 자식을 칭찬하니까 좋은 듯 하지만 안에서 싸한 마음 혹시 안 드세요? 가족 간에 불화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이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남의 비교된 그러한 평가 기준에 삼는 순간 우리는 매일매일을 어떻습니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쫓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상화된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친구를 만나서 거나하게 취하고 나면 그 다음 코스가 노래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요, 노래방에 갔으면 그냥 노래만 하면 되는데 이 화면에서 꼭 점수가 나온대요. 점수가 나오면요, 거기서 몇 점이 나왔습니다. 당신은 가수의 자질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까지 또 등장을 하죠. 근데 재미난 게 어떤 분이요, 거기서 100점 하고서 빰빠레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갑에서,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던 분인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꺼내더니 딱하니 갖다 붙이더라고요. 자기 노래 잘한다는 거 노래방 기계가 칭찬해 줬으니까 아주 기분이 붕 떴나 보죠. 이렇게 어떤 그 말로는 객관화된 것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동일시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나라고 하는 삶의 가치를, 그것이 미모가 됐든 또는 돈이 됐든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됐든 어떤 거든 비교하는 순간 다 쫓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자기 삶은 자기가 헤아려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위탁하고 또는 그 조종받기를 우리는 무척 익숙하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들이 그 평상시 그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은행인데요. 요즘 은행에 가면 이제 많은 그 자동화 기기가 있어서 좀 실감은 좀 안 날 수도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은행원들이 돈다발을 가져와서 직접 세는 분들 많았죠. 직접 세는데 그 돈 세기를 하게 되면요, 순간에 나는 그렇게 귀해 보이는 또는 많아 보이는 돈이 몇 초 만에 세지는 거 아마 실감 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분 중에요, 부부가 갑자기 어느 날부터 대화를 안 하는 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대화를 안 하니까 부인이 제가 있는 핑계로 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한 거냐? 그걸 얘기 좀 해봐라. 왜 날 눈도 안 맞히고 얘기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넌 모른단 말이냐? 알고 보니까요, 그 부인의 직업이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원들, 요즘 안 그렇지만 예전에 오래된 은행원들은요, 이 돈 세는 것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돈은 순식간에 셉니다. 이 남편도 그때 그렇게 직급이 높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월급을 참 힘들어서 들여와서 부인에게 돈을 주죠. 근데 부인은 그 돈다발을 딱 받아서 몇 초 만에 세버리는 겁니다. 남편은 그랬다고 하대요. 후일담인데 그때 인생은 난 뭐하고 살았지? 몇 초 만에 세는 돈을 나는 한 달 동안 노력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 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아무튼 말이죠. 내 삶을 남의 돈세기에 속돈이 양인이 맡기듯이 내 삶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남들에 의한 평가로 가는 순간 우리는 나락에 떨어집니다. 쭉 쫓긴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하지 않습니까? 누가 쫓는 게 아니라요, 나 스스로 비교된 게 의해서 쫓겨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실상 알고 보면 우리 삶의 가치는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붓다 파워가 용솟음 치는 것, 그것이 삶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제 들어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인생 찬가를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의 인생 찬가입니다. 슬픈 인연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인생은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오니 만물의 외양 모습 그대로가 아니다. 인생은 진실이다. 인생은 진지하다. 무덤이 그 종말이 될 수는 없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영혼에 대해 한 말은 아니다. 그렇죠. 넋두리 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지나간 거 후에 급급한 것, 지금이라면이라는 가정법을 쓰는 사람 참 많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지요. 뭐 인생이 무상하다고요?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은 항상하지 않습니다. 휙휙 지나가죠. 내가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무사하죠. 하지만 오늘 펄떡이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생명은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롱펠로우의 말과 같이 만물의 외양, 그것은 드러난 결과물들입니다. 우리의 육신부터 시작해서 사업의 업적이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치부된 것들이죠. 그것은 다 말 그대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인생의 진실, 그 자리에서 보자. 우리들이 옛 속담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삶에서요, 온갖 핑계가 있습니다. 핑계란 말은 흔히들 부정적으로만 쓰지만 나름의 사연이 있다고 하면 어떨까요? 수많은 사연을 갖고 다 살아갑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는 무덤의 자리에서 있어요. 그러면 무덤에 있는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명의 진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결과물, 그 그림자에 불과하다. 따라서요, 어떤 분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 그분을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온 곳으로 복귀했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말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느냐.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운동력을 얘기할 때 돌아가신데 어떤 운동력으로 살까요? 그것을 왕생한다고 합니다. 한자 깊이 모르셔도 이 갈왕자에 태어날 생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거 없어요. 등산을 가다 보면요, 왼발이 앞에 가면은 그 다음에 머물지 않는 한 오른발이 가야 됩니다. 그때 왼발이 포기돼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른발이 왕생하는 겁니다. 오른발이 왕생하고 나서 머물다가 또 왼발이 왕생을 합니다. 가서 태어납니다. 계속 가서 태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본질인 이 영혼은 물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도 아닙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위대한 영혼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차 강조합니다. 붓다 파워로 살아가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물질을 먹고 산다고요? 내가 반찬 몇 가지를 먹고 산다고요? 내가 그 알량한 지식 책 몇 권 읽었다고 그것으로 살고 있다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또한 가는 길은 향락도 아니요 슬픔도 아니다. 저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그것이 목적이요 길이다. 길이라는 것, 우리들이 걷는 길, 이 길에 대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왔죠. 지금도 길을 가고 있어요. 왜? 생명이 갈 때 길을 갑니다. 저는 이 서울 사람이라 그 서울 사투리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서울도 무슨 사투리 있냐 그러는데, 이 길에 대해서 서울 사람들이 쓰는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일대인데 질이 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질이 나야 된다. 질이 나야지 거기가 길이거든요. 길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내가 갔을 때 거기가 뒤돌아보니 거기가 길이 돼 있더라. 혹시 그 소설 좋아하신 분들은 중국의 책입니다마는 아큐정전이라고 읽어보셨는지요? 그 아큐정전을 지신 분이 류신이라고 하는 중국 소설가인데, 일간에는 모택동이가 무척 존경한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사상성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그 아큐정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길이 있어서 나는 길을 간다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가면은 거기는 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멋진 얘기죠.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로 태어나서 나에게 있는 이 생명 에너지를 쓰고서 가다 보니까 거기가 길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는 향락이니 슬픔이니 이것은 자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질이 나니까 거기에 온갖 잡초들, 감정의 잡초들이죠. 평가의 잡초들이죠. 그것들이 거기를 덮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질이 나고 있으니까. 그 남는 건 뭡니까? 행동한다 이거예요. 활동한다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 가치는 활동하는 데 있죠. 당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끝내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누구나 어느 집안에 아들, 딸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죠. 거기서 끝납니까? 나이가 되면은 학생이 됩니다. 학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학생이 통학을 합니다. 버스를 탑니다. 그러면 승객으로 태어납니다. 이제 자기가 직장 다니다가 차가 필요해서 차를 뽑았습니다. 그럼 차를 운전하죠. 차를 운전할 때 옆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운전사라고 부르죠. 운전사로도 태어납니다. 우리 일상사가 알아보면요, 수많은 곳에서 신체적으로도 태어나고 사회적으로도 태어나고 심리적으로도 태어나고 역사적으로 태어나면서 계속 이 태어남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고 들으시는 청취자분도 청취자로 또 태어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펠로우는요, 더 이어서 아주 강한 톤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술은 길고 세월은 빨리 간다. 우리의 심장은 튼튼하고 용감하나 싸맨 북소리처럼 둔탁하게 무덤 향한 장송곡으로 치고 있으니 이 세상 넓고 넓은 싸움터에서 인생의 노용 안에서 발 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되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영웅이 되라. 제가 이 인생 찬가를 처음 들은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나는데 가슴이 뛰대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가슴이 벌떡입니다. 원래 벌떡이 있는 게 가슴이지만 삶을요 이렇게 두근거리면서 살아갈 때 참 기쁘지 않을까요? 분명히 예술은 깁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베토벤의 교향곡, 베토벤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교향악은 어떻습니까? 내가 언제든지 들으면 신선해요.
힘이 나섰습니다. 그 안에서 내 감미로운 그 음률이 내 피와 살이 되면서 내 생명을 율동화시키죠. 음악만입니까? 우리들이 다들 알고 있는 민족의 최고의 서예가라고 하는 이 추사선생. 추사선생의 명필은요, 이분이 돌아가셨지만은 그 명필은 지금도 남아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을 펄쩍이게 합니다. 이 안에서 내 삶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을 잘 썼다가 아니라 그 명필을 쳐다보면서 생명이 함께 고동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은 긴 거예요. 나에게 있는 재주는 한정적이죠. 그리고 제한적이죠. 그러나 그것의 작품인 이 예술은 참으로 길고 모든 분들에게 보편적 길을 계속 이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돌아볼 게 이겁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태어났죠. 나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이 세상과 더불어 태어납니다. 이 조국과 이 동포와 이 지구촌의 모든 분들과 함께, 그 안에는 모든 동식물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문제는 나라는 사람이 내가 국한돼 있는 사람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쫓긴다 그랬죠. 쫓기는 것을 일러 싸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싸움터에서는 누군가 승자가 되겠다, 너를 이기겠다라고 하는데,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나보다 더 센 사람 만나면 또 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많은 격투기라든가 볼 것이 많아져서 좀 제한됩니다만, 예전에 보면 이 권투 선수들이 매치를 할 때, 그때 세계 방송들이 다 방송을 해요. 그럼 누가 챔피언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리스튼이라는 유명한 복서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리스튼과 패터슨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길까? 그래서 리스튼이 이겼다. 그러면 패터슨이 이겼다. 그러니까 나도 순자를 붙이면 주먹이 세지 않나. 제가 그래갖고 제 이름이 태영이에요. 태영인데 거기다 태순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추구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결과에 쫓겨요. 우리가 봐서 어느 경기든 또는 학교에서 1등이 된 사람이 아주 편안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의 그 무엇이 비교되는 순간, 아까 펠로우의 얘기와 같이 뭐가 나옵니까? 발 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산다는 거예요. 발 없이 쫓기는 짐승. 쫓기는 짐승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잠을 자도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집에 있어도 집이 언제든지 내쫓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생의 그 삶의 터에서 승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죠. 싸우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명 가치에 대한 절대 신뢰입니다. 사실 생명의 태어남,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물질적인 태어남 또는 물질적 잣대,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비교돼서 또 쫓기다가 그 변화상 속에서 다 지나가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전국에 있는 어느 사찰이든지 가보면은 크게 있는 제일 큰 집이 있어요. 그 집의 이름이 대웅전이라 그러는데요. 대웅이란 말이요, 클대자에 수코둔짝 쓰거든요. 영웅. 요즘들 보면 영웅의 이름을 갖는 가수도 있고 무슨 영웅의 영화도 있고 하던데, 다 영웅이 되고 싶죠. 큰 영웅이라는 거예요. 큰 영웅. 근데 큰 영웅이 그 집에 앉아 계시다. 물론 앉아 계신 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서가모니 부처님을 왜 큰 영웅이라 그랬을까요? 세상의 어떤 싸움에서도 자기를 이긴 사람, 나라는 것을 고정시키지 않고 너와 비교할 수 없이 자기의 생명 가치를 드높이기에 바빴기 때문에 영웅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영웅은요, 너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아닙니다. 너보다 잘나서가 영웅이 아닙니다. 생명이 스스로의 위대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영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영웅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롱펠로우가 계속 얘기합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를 믿지 말라. 죽은 과거는 죽은 채 매장하라. 활동하라. 살아있는 현재에 활동하라. 안에는 마음이, 위에는 신이 있다. 아무리 즐거워도요, 우리는 미래, 과거, 현재라고 하는 시간대를 나누는데 이거 같이 불가측적인 게 없어요. 미래라는 건 어디부터를 얘기하는 것이 미래일까요? 그리고 과거는 나라는 사람이 살아온 모든 발자국 아니에요? 근데 과거를 들먹이면서 지금의 나를 구속하는 사람 한둘입니까? 또 현재란 말을 하다 보면요, 영어에서는 present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present란 말을 또 영어 발음을 발휘하면 present가 되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태어나서 받은 선물, 나에게 다가오는 생명가치, 붓다 파워를 드러내면서 사는 게 현재거든요. 그런데 그 현재를 또 구속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에 산다고 주장을 하던, 내가 과거에 산다고 또 자기 나름으로 위안을 받던, 또는 미래에 산다고 꿈을 품던, 뭡니까? 내 깜냥 이상 못 가는 거예요. 나를 가둬놨다 이거예요. 항상 지금에 활동하라 이거예요. 지금에 활동하라. 삶은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위인들의 생애는 우리를 깨우치느니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떠나간 시간의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남길 수가 있느니라. 우리는 어떤 위인들이 위대했다 얘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위대함을 증명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언제? 지금. 어디서? 바로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펄떡이는 가슴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보다 더한 장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발자취를 남기려고 애쓸 거 없어요. 어떤 할 일 없는 정치가가 그런 얘기를 하대요. 후세 사가들이 자기를 평가할 거래나. 그거는 너무나 건방진 얘기예요. 자기가 거기까지 개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내가 과연 붓다 파워를 온전히 풀가동하고 있느냐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발자취는 뒷날에 다른 사람이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다가 파손되어 버려진 형제가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될지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수많은 업적들이 있어요. 내가 평가할 새가 없어요. 실컷 누리고 실컷 드러내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여지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을 역사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역사란 말을 학술적으로 길게 얘기하기 전에요, 개인의 역사, 사회의 역사, 국가의 역사 얘기하는데, 역사란 말을 서양 사람들이 얘기할 때 흔히 히스토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히스토리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철자를 갖다가 나눠놓고 보면요, 히스 플러스 스토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서양만 그런 게 아니고요, 동양에서는 이걸 통감, 자치 통감,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통감. 다시 하면 거울에요, 쭉 비춰진 나를 비춰봐서 내 과거의 스토리, 그것이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비췄는가? 지금 내 얼굴, 나에게 남은 신체적 조건, 나의 따라다니는 모든 것들, 이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롱펠로우가요,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일하지 않으려나. 어떤 운명인들 이겨낼 용기를 지니고 끊임없이 성취하고 계속 추구하면서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우리 동양 사람들은 무슨 그 사람이 철학이 어쨌든 또는 그 종교가 어떻든 다 아는 책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노노라는 얘기죠. 이 노노에 보면요, 그 공자 선생이 참으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학이 시습지 불욕 여러와. 한문으로 된 거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배워요. 배우는데
그 배우는 거로 끝나는 게 배우는 것은 때로 익혀야 돼요. 이보다 더 즐거움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참 기쁘다. 아까 롱페로우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일하며 기다림을 배우지 않으려나. 일생을요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니까 또 갑자기 나보고 무슨 머리 터지게 공부하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 생명 가치가 붓다 파워로 계속 돋아나도록 배우고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 기쁨의 즐거움, 다시 얘기하면 구함의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될 나의 딛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기쁨 속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나 스스로가 뿜어져 나오고 이미 갖추고 있는 붓다 파워의 주인공. 여러분들은 이미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성취는 가만히 고여있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성취된 붓다 파워 흘러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이웃, 나를 만나는 동료, 나를 만나는 이 동포들에게 이 붓다 파워를 과감히 전합시다. 그리하여 내가 가꾸고 있는 모든 사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그 모든 생명 가치를 빛내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찬가 아닐까요? 자, 이렇게 본래 우리가 붓다 파워의 당사자라는 사실에 눈뜨면서 오늘 붓다 파워 여여와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수카바트 라디오 교육 채널입니다.